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이 경제가 또 어떻게 운용될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자본시장의 모습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증시 각도기라고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지신 것처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장님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브 증시각도기 TV 채널의 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그 수학 산수 좋아하셨나 봅니다. 잼뱅이죠. 네, 그럼 혹시 혹여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왜 증시각도기라는 뭐 닉네임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3프로 초기 유튜브 할 19년도에 예.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 정영진 예. 진행자께서 예. 저한테 이름을 그렇게 호칭으로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곽씨잖아요. 아. 근데 이게 딱딱 라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너무 경망스럽다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하고 발음도 네. 쉽고 해서 네. 발음 쉬운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독이라는 표현을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독일을 빚어지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선하자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철학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서 이 각독이라는 닉네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호칭을 각도기님으로 이제 호칭을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이제 각도기님으로 이제 호칭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5년 하반기를 조망해야 될 텐데요. 네. 조망하기에 앞서 최근 뭐 25년 상반기 뭐 6월 7월 초까지 이 전개됐던 뭐 시장이나 증시나 경제를 그냥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은 좀 독립적으로 움직였죠. 독립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그 분권형 권력 기반이 네. 민주적 권력 기반으로 바뀌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자본시장에서.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한국의 자본시장은 어디에 가깝냐? 필리핀에 가깝다. 몇몇 집안들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있는 필리핀과 거의 유사한 게 한국의 자본시장의 네.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적으로 일반적인 소액주주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외국인들한테 자본시장을 개방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어떤 큰 그 혁명적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은 뭐 상법 개정이 되면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네.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행동주의 펀드나 행동주의적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M&A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사적 매입 소각이라든가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이 미국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개인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이 회사에 요청하는 걸 회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시가총액의 뭐 한 20%씩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정확한 비율을 뭐 찾아봐야 되겠는데 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자사 매입 소각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주주 친화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주 친화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식시장은 대주주 친화적이었습니다.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전혀 다른 개념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는 이러죠.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 근데 경영권을 팔아야 되겠어. 네. 그럼 뭐 3만 원에도 팔고 5만 원에도 팔지 않습니까? 네. 숱하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전 주식을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트위터 투자 소액주주들 주식까지 싹 없어졌어요. 네. 그가 다 샀죠. 굉장히 비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해가지고 발을 빼려고 했죠. 그래갖고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사라. 이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게 됐었죠. 한국에서는 어불성설 남의 나라 얘기였죠. 근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건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 또 시장 또 최근 6, 7월 이 자본시장에 일어난 핵폭풍 같은 큰 변화를 이제 상법 개정으로서 좀 정의하고 계시고 그것이 뭐 큰 틀에서
필리핀 수준의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을 뭐 격상시켜 놓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속에 드는 한 가지 이 문단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토론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의견을 좀 보탭니다. 네.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갑자기 닭살이 돋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상법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자본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거시경제를 그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한번 좀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PM으로 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후반 기활법이라고 네. 국내 산업이 너무 정체되고 후퇴하고 있고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안 일어나니 M&A를 활성화시키자. 기업 활력법 제가 이제 약자로만 기억을 해서 기활법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A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위해서는 후퇴하는 쇠퇴하는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M&A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법 개정은 M&A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M&A 활성화를 리드하는 증시의 개편과 그런 제도적 개편이 같이 맞물렸을 때 더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성과가 뭐 그 담당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네. 그 이 상법 개정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법원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어요. 네. 이게 상법 개정되면 뭐 할 건데 법원이 계속해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그 판결을 내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뭐 상법 개정 안 해도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법원이 한 번도 제대로 판결을 해준 적 없죠. 소액주주를 위해서 판결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사건이 제일모직 사건이었고요. 네. 그 제일모직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뭐라 얘기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모든 한국의 판례들을 다 봤더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판결 그 결과 중에 단 한 건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 너희들이 원하면 법을 개정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는 뭐 우리나라처럼 그 이사의 주충실 의무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죠. 너무 상식적인 거라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원이 그런 상식적인 게 뭐 기업들이 로비가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다시 입법을 해야 되는 거고 참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또 안 되면 또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리 잡으려면 법원 판결이 잘 나와야 됩니다. 법원 판결이 잘 나와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러니까 소액 주주를 위한 판결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바라고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소액 주주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소송을 해서 좀 이기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적대적 M&A도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미꾸라지들만 가득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메기 한 마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미꾸라지 탱탱하게 활력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려면 적대적 M&A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뭐 한화라든가 SK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조심해라. 니네들 회사 뺏긴다. 니네들 지주회사 지금 뭐 갓 2, 3조 되는데 자회사 토탈 합치면 수십 조에서 수백 조씩 하는데 그럼 너희들 그 모회사 하나 뭐 몇 조에서 몇십 조 넣어가지고 인수하면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왜 만들어놨느냐? 왜 만들어놨겠어요? 대주주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하고 또 원하는 대로 승계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거의 범죄적 행위인 터널링이 우리나라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적대적 M&A까지 일어나면 이 상법 개정이 확실히 자리 잡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업의 활동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촉진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기업이 촉진된다는 건 기업에 돈을 넣어야 촉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에 돈을 누가 넣습니까? 기업에 돈을 넣으면 대주주가 다 빼가는데. 그러니까 사람 투자 안 해요. 그게 작년도 2024년에 나타난 현상이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무려 140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한국 자본시장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맛을 봤거든. 선진 자본시장 네네. 그리고 주주 환원을 해주고 주주 우대를 해주는 미국 시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법 개정이 발표된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한국의 투자자들은 미국 ETF를 더 많이 삽니다. 한국 ETF보다. 투자자들이 한국을 버린 거예요. 네.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미래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갖고 있는 거 재산 쪽쪽 빨아 먹으면서 견딜 수 있겠지만 네. 신규로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본 조달이 되느냐? 안 돼요. 네. 청년들의 미래 기업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말 몰리고 몰린 대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자본 권력 구조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한국의 자본 권력은 뭐를 지향했습니까? 안정적 내 자산 증식을 추구했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매년 50조 이상 정책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부스팅을 해주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23년, 24년 들어서면서 그렇게 매 정책 자금이 50조에서 훨씬 더 많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그리고 거기에 보증까지 하면 정말 매년 뭐 수십조가 아니라 거의 100조 단위의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GDP가 2,400조 되는 나라에서 100조 단의 자금을 밀어준 시장이 지방이 떨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자본시장에 돈을 넣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뒤집어 보면 한국의 성장률도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너무나 웃긴 게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양측이 소년됐죠.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야 되고 한국 주식시장 너무 싸니까 한국 주식시장 싸니까 사세요. 이거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양측이 소년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자본 흐름이 이쪽으로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 누구야 금융위의 권대영 사무처장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정된 재원이 이제 뭐 부동산 등 그 비활성 그러니까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게 어떤 말인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됐으면 주식시장에 자본이 더 들어왔겠죠. 그러나 아직 믿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이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각도기님의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그 소위 평론 이게 굉장히 세게 느껴져서 네.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제가 이 질문지를 조금 무시하고 네네네. 이렇게 제가 떠오르는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절대 이 상법 개정을 놓고 네. 뭐 긍정하고 부정하고 있는 게 마치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갈려가지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이념적으로 대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바라본 이 부동산 시장까지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본 이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내몰렸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부동산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인센티브 시스템이 자본 시장에서 갖게 주식 시장에서 갖게 만들도록 하는 제도적 개편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나 추경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갈 텐데 하반기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돈의 쏠림이 있을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그렇게 해봐야 부동산으로 또 내몰리면 안 되니까 그 부동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깔때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게 금융규제인 거죠. 네. 627 대책.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경기 진작이나 뭐 또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꾀하는데 이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각도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몇몇 가지 뭐 이념적으로를 떠나서 몇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우려 사항들을 제가 오히려 대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의 증시 반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4월 3일에서 9일 사이에 증시가 저점이었는데 그리고 V자 반등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근데 한국 증시만 4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회복된 게 아니라 미국 S&P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밖에 모든 나라의 각국의 증시가 4월 초중순 상호관세 발표하고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하고 또 그 지점에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혹은 관세 전쟁의 충격과 관세 전쟁의 완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증시 흐름 아니겠는가 하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자 반등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연초 대비 상승률로 따져 보셔야 되겠죠. 네. 연초 대비 상승률이 한국은 지금 23%가 지금 초하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 뭐 소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한국이 그동안에 24년도 그렇게 쩌리 시장으로 묶여 있다가 왜 이렇게 20% 이상 오르겠습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사실상 그 4월에서 6월까지 하나도 가격 안 올랐어요.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가격이 안 올랐는데 왜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렇게 올라왔느냐는 거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금융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한국 저PBR의 대표적인 업종이었어요. 네. 이 업종들의 시가총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가 상승해요. 네. 그래서 이번 지수 상승은 그런 주식들, 그다음 지주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뭐 조선 방산도 그 상황에 따라 그 최근에 뭐 워낙 그 긍정적인 시각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가총액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수를 이렇게 크게 움직이게 만든 것은 금융주였고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 랠리에서 네. 핵심되는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법 개정 랠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이 일종의 금융 선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은행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GSIB, 네. BIS에서 매년 평가하는 GSIB 안에도 40대 금융사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또 그밖에 뭐 벌크 규모나 아니면 운용 규모나 수익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잣대로 봐도 세계 금융 기업들을 쭉 나열했을 때 5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 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게 결국은 증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금융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거나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로도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네. 그런 행보로 보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냥 추측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견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GSIB 글로벌리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네. 은행 뭐 이런 그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예. 이게 이제 왜 포함이 안 되냐? 저는 그건 경제 사이즈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국의 그 경제 구조는 지금 은행이 여전히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건 결국은 관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1950년 그 전쟁 이후에 2000년까지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모델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네. 일본도 여전히 은행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어떤 그 국가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한 거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이제 디지털 경제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민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또 이제 AI 오면서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 것이냐 또 다시 중요해지긴 하지만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어떤 창의적 그 대응을 위해서는 그 일반 시중 그러니까 민간의 그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원 배분을 계속 국가가 꽉 잡고 여기서 이만큼 주면 경제 사이즈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탑 10 기업과 한국의 탑 10 기업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네. 미국의 탑 10 기업이 세계적인 탑 10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우디 아람코 정도 제외하고는 다 미국의 기업들이 탑 10에 들어가고 전부 디지털 기업이에요. 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 다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들은 그런 회사들이 겨우 카카오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런 그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자원 재편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못했고 이것들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민간 금융 쪽에서의 발전이 안 이루어진 거고 네. 민간 금융이 발전이 안 됐다는 건 주식시장이 후진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어. 우리 금융과 그 주식시장이 후진적이었다는 건 여기서 돈 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애플도 그렇고 지금 1위 기업인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자기 돈으로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엔비디아가 여기 올 때까지 세카이어 캐피탈이 초기 자금됐고 애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야,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수억씩 돈을 빌려줘서 초기 자금 되고 괜찮으면 거기다 한 번 더 빌려주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한국에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데가 지금 얼마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한국의 젊은이처럼 뛰어난 친구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디지털 쪽에 안 들어와요. 의사하겠다고. 1등부터 만등까지 의대 가고 있는 이런 정말 기형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기형적인 상황들. 그거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중산층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제대로 풀리면 세계적인 부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젠슨 왕이 무슨 뭐 아버지부터 뭐 받아서 했나요? 이 대만 이민자 출신의 1.5세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접시 닦기 하면서 그렇게 컸던 사람이 젠슨 왕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본이 붙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왜 한국은 그게 안 됩니까? 자본시장에 돈 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본시장에 돈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